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SKK GSB 재무교수이면서 한국퇴직연금 데이터의 대표인 영주 닐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DC 형태인 401k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401k는 지금 현재 한국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DC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도도 사실 처음에 소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육을 했고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면서 401k DC 플랜을 주는 회사에 다니면은 이거를 가입해서 사실 지속적인 장기 투자를 해왔던 거죠. 이 장기 투자에는 사실 주식이나 그 당시에는 ETF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펀드만을 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S&P 500 펀드나 아니면은 S&P 500와 채권 펀드가 섞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DC 플랜 401k의 역사가 길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에 힘을 발휘했고요. 아마 한 2, 3년 전서부터는 미국의 퇴직연금 안에 100만 달러 이상이 있는 그런 연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미국 시장에 했었더라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퇴직연금 안에 100만 불 이상 있는 부자가 50만 명이 이상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퇴직연금 안에 100만 불이 있었으면은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PB들이 전화를 했었대요. 근데 요즘은 100만 불을 갖고는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연금 부자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연금 100만 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은퇴 시기에 와서 돈을 벌 수 없을 때, 수입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날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저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저축을 현명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1987년 6월에 태어난 월소득 500만 원의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예상 은퇴 나이를 65세로 했을 때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500만 원일 때 한국 연평균 임금 상승률인 3.7%를 적용하게 되면 2053년 은퇴할 때까지 모두 30억이 좀 넘는 돈을 벌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IRP 계좌에 5천만 원이 있고요. 매달 42만 원을 IRP 계좌에 넣고 이 돈을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를 해서 10년 평균 수익률인 2%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65세가 되면 3억이 약간 넘는 돈이 IRP 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이제 같은 가정하에 이 사람이 42만 원 대신 60만 원을 매달 계좌에 적립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4억이 조금 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는 이런 저축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10년 평균 2%대의 원리금 보장형 대신 평균 수익률 6%의 자산 배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자산은 8억 8천만 원에 가깝게 됩니다. 이제 그럼 같은 사람이 DB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미 5년 정도를 일했고 은퇴까지 비슷하게 DB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앞에서 임금 상승률 3.7%를 적용한다면 2053년 65세 때 퇴직 시에는 4억 4천만 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받고 이 돈을 IRP로 옮기게 됩니다. 만약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DC가 있고 대충 이미 5년 정도 일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계좌에 있다고 가정한 후에 매달 연봉의 12분의 1을 계좌로 저축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원리금 보장형 투자를 해서 평균 2%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퇴직 시 3억 6천만 원이 좀 넘는 자산이 됩니다. 앞에서 같은 조건의 DB는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DC가 좀 적습니다. 그럼 DC 계좌의 수익률을 1%만 올려서 3%로 가정한다면 4억 2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만약 제가 다시 이 수익률을 4%로 올려본다면 거의 5억에 가까운 자산으로 이미 DB보다 많은 자산이 형성됩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릅니다. 제가 퇴직을 지금 65세로 가정을 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임금 피크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투자에 경험이 훨씬 많아서 4%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몇 개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자기가 직접 생각해서 투자와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저축을 이렇게 해서 투자를 잘하게 되면 자산의 축적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투자를 3%에서 4%로 늘리려면 장기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냈던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고스톱이라는 그런 게임을 이용해서 투자의 법칙을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고스톱이라는 게임을 놓고 투자의 법칙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고스톱이라는 게임을 할 때는 여러 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점수를 내는지 알아야지만 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톱이라는 그 게임은 하나를 가지고 점수를 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여러 개를 골고루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게임이 참 재밌는 게 자기가 이길 것 같을 때 자기가 그만할 건지 계속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마치 투자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냈을 때 멈춰야 되는 거를 정해야 되는 것처럼요.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여러분이 고스톱이라는 게임을 할 때 어떤 카드가 어떤 점수를 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드는 각각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게임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들이 있고 이를 잘 이해하고 이를 잘 사용해야지만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미국의 장기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수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S&P 500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미국 S&P 500 ETF라는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자산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그리고 대체로 앞으로 10년, 20년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떤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고스톱의 룰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2종류의 다른 카드의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는 한 장에 점수가 카운트가 되지 않는 그런 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이렇게 점수가 카운트가 되지 않는 그 카드를 10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점수를 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낸 점수의 2배를 낸다던가 이러한 룰이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의 성적을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입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위험을 취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적게 가져가고 채권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 ETF로 여러 가지 자산을 섞어서 분산 투자를 한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퇴직연금 안에도 굉장히 많은 ETF가 있어서요. 그 ETF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ETF의 역사가 미국의 ETF 역사보다는 좀 짧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개의 ETF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과거 수익률을 그려준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많은 자산들의 수익률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떼어서 보신다면은 어떤 자산은 사실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굵은 선은 이 자산들을 제가 합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그 과거 수익률입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 개를 섞었을 때 그 섞은 포트폴리오의 결과는 중간에 오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훨씬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는 자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만든 포트폴리오는 그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더 적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퇴직연금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50%를 잃는다면 이제 50만 원이 됩니다. 당연히 100만 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5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원금을 회복해서 100만 원이 되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100%의 수익률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때 물론 이렇게 어쩌다 한번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을 가지고 막 울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손실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장기 투자를 할 때 힘든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에 분명히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힘든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예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이 있었을 때, 즉 손실이 있었을 때 이 손실을 회복하는데 딱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것을 예상해보고 예측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고스톱이라는 게임에서도 계속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멈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건 단기 투자건 똑같이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고요. 저는 이 돈을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인 30만 원은 채권에 투자하기로 했고 70%는 주식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채권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주식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돈은 12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인 채권은 30%가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이 채권을 팔아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0%로 줄여주고 이렇게 판 돈으로 주식을 사게 됩니다. 이 행위는 사실 가격이 올라간 채권의 수익을 실현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채권의 가격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30%로 다시 줄일 것인가 아니면 30만 원이 40만 원이 됐던 시점에 이거를 다시 줄일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행위는 수익을 실현하는 행위와도 똑같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에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그 방법이 고스톱의 스톱과 다른 점, 또는 단기 투자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과 다른 점은 우리는 굉장히 긴 장기 투자의 기간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고스톱이라는 게임을 비유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어떤 점수를 내는지 알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 계속하고 언제 스탑할지를 정해야 된다 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한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요. 리밸런싱이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산이 미래에 가격이 올라갈지 또는 내려갈지를 예측해서 딱 타이밍을 맞춰서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켓 타이밍을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켓 타이밍을 하면 할수록 어쩔 때는 돈을 버는 거는 증권사 뿐입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가장 싫어하는 투자자는 하나를 사고 꼼짝하지 않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기 투자에서도 계속 사고 파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리밸런싱의 예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포트폴리오에 있고 30%를 채권에 투자를 했고 70%를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채권이 50만 원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제 전체 돈은 120만 원이 됩니다. 이 120만 원 중에 50만 원은 30%가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애초에 정해놓은 자산 배분 비율 30%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간 채권을 팔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전체 비중을 다시 30대 70으로 맞춰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도했던 그 비중을 맞추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미 가격이 올라간 채권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했고 그 실현한 수익을 다시 그대로 있거나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사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더 많은 돈을 넣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장기 투자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이 리밸런싱을 해야 할까요? 프로페셔널 매니저들은 이 역시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해 내려고 합니다. 리밸런싱을 하는 데는 크게는 2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배분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조정하게 됩니다. 2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나는 30%를 채권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40%가 됐습니다. 그러면 40%가 되는 순간 이거를 팔아서 30%로 맞춘다. 이렇게 가격이나 수익률에 맞춰서 룰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나으냐? 아니면은 이렇게 수익률에 의해서 하는 게 더 나으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리밸런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 얼마만큼을 하느냐가 아니라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는 동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들어보셔도 아무리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귀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귀찮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산 배분 펀드를 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영사들은 자신의 펀드를 운영할 때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절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된 펀드를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위험을 취할 수 없으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인데요. 저희가 퇴직연금을 생각할 때, 장기 투자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위험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어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금 정해놓은 룰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리밸런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30%가 늘어나면 줄여야 되고 이런 리밸런싱을 해야 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더해집니다. 무지무지 귀찮은 일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상품은 바로 타겟데이 펀드입니다. 타겟데이 펀드는 은퇴 시점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타겟데이 펀드를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타겟데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맞춰서 이 일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타겟데이 펀드의 이름에는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TDF 2035, TDF 2050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2050년 근처에 퇴직을 할 것이다, 은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TDF 2050 그 숫자가 붙은 상품을 고르게 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에는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밖에 나와 있는 TDF 상품들의 주식 배분의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주식 배분을 하겠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타겟데이 펀드의 포지션들을 취합해서 얼마나 주식이 있는지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그려본 것입니다. 가장 왼쪽에는 은퇴의 시간이 가장 많이 남은 시점이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은퇴가 가까운 시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타겟데이 펀드는 모두 다 은퇴 시점에 적은 주식 배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훨씬 더 큰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처음에 타겟데이 펀드를 들을 때, 은퇴 시점이 멀리 있을 때는 주식의 배분이 전반적으로 다 높습니다. 각각의 선들은 다른 타겟데이 펀드 시리즈들이 2055, 2050처럼 은퇴가 많이 남은 시점에서부터 2030 이렇게까지 은퇴가 별로 안 남은 시점의 타겟데이 펀드까지의 주식 배분을 선으로 표시해 준 겁니다. 다른 TDF마다 굉장히 다른 주식 배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의 배분을 줄이는 속도 역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매년 저축하는 돈을 굴릴 타겟데이 펀드를 고르는데 이 정도는 확인해 보고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주식의 배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최소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은퇴할 시점에 주식의 배분은 어떻게 다른지, 주식의 배분이 어떤 속도로 줄어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안에서는 꼭 자산 배분 또는 TDF 같은 것만 해야 되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안에서도 ETF를 할 수가 있습니다.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이나 TDF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한 그런 투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점수를 내는지 알아야 된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할 수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인더스트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통찰력도 갖게 되고 트렌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BYD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혁신을 하는 회사들의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을 퇴직연금 계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수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안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상장이 된 ETF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각각의 ETF는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BYD라는 회사,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회사의 잘하는 거에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ETF를 골라 투자를 조금 해보면 됩니다. 물론 딱 하나의 ETF만 골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노후를 딱 하나의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투자 역시 똑같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산 배분이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TDF에 가입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ETF를 사용해서 자기가 직접 약간 더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다른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3가지 투자의 법칙은 그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을 잘 지키면서 퇴직연금을 잘 이용해서 성공적인 은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이고요.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운영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